국어 향일신입니다. 오늘은 비상박 고1 국어 교과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 152쪽을 펼쳐 놓으시고 혹은 자습서 232쪽을 펼쳐 놓으세요. 자, 단원 입구에 자, 한글 맞춤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자, 왜 필요할까요? 밑에 있는 카톡 대화 메시지 창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모자를 사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아마 모자를 사러 아마 가게에 간 것 같아요. 가게에 가서 친구에게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자기에게 어울리는지를 물어보는 카톡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이 나라고, 자, 나라고 이렇게 썼네요. 그러자 그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낳기를 뭐를 낳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봅니다. 자, 소통이 안 되고 있네요. 여러분, 낳다, 히읗 받침의 낳다는 아기를 낳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근데 문맥으로 보아하면 모자 두 가지 스타일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 어느 쪽이 나으라고 쓰면 안 되고 제 나으라는 말을 고쳐야 되겠네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어느 쪽이 나라고 묻거나 어느 쪽이 낫냐 라고 물어야지 적절한 표기가 되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지만 친구가 그래 어떤 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앞에 게 나아 앞에 것이 더 나아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겠죠. 자, 친구에게 모자가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를 물어본 이 친구는 그만 표기법, 맞춤법을 잘못 쓰는 바람에 친구와의 소통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표기, 맞춤법을 잘못 구사하는 바람에 의사소통에 혼란을 가져왔다. 의사소통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맞춤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춤법을 잘 써야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춤법의 기능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 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전제를 가지고 본문의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한글 맞춤법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고 있네요. 자,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표기, 자, 나무라는 표기, 그리고 꽃이라는 표기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라고 표기하고요. 자, 이 꺽쇠에 묶인 게 발음이죠. 자, 이 두 가지 표기와 발음을 비교해보면, 자,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네요. 그러나 꼬에 치읓 받침을 쓰고 조사 이를 쓴 이와 같은 표기는 자, 이 표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발음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의 표기 방식이 있네요. 자,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 주는 걸 우리가 소리 표기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발음 표기라고 합니다. 자, 꼬에 치읓 받침에 이를 쓴 거는 발음을 무시하고 원래 원형을 써준 거예요. 발음을 무시하고 원형을 써준 거기 때문에 원형 표기 혹은 어법에 따른 표기에서 어법 표기 자,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 표기 방식을 우리 국어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 표기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어떤 경우에는 소리 표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원형 표기하는 것인지 규칙에 대한 것은 이후에 본문에 대한 설명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제 다음 내용 봅시다. 자, 꼬의 취급 받침 이를 이렇게 원형 표기하지 않고 꽃이라고 소리 표기를 한다면, 발음 표기를 한다면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 꼬치가 먹는 꼬치, 여러분들 먹는 그 오뎅 꼬치 있죠? 오뎅 꼬치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플라워인지 오뎅의 어묵 꽃인지를 정확한 의미 파악하거나 전달이 어려움이 있죠. 정확한 의미 파악과 전달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맞춤법이 필요한 이유죠. 자, 이러한 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바로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의미의 파악이나 전달을 위해서 역시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라는 개념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참고 자료에 한글 맞춤법의 내용, 그 구성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해 놓고 있죠. 제1장은 총칙, 총칙이란 대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따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에 관한 거, 그 다음 3장 6장은 소리, 형태, 띄어쓰기,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는 총칙하고요. 그 다음에 3, 6장 내용 중에서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태에 관한 것과 소리에 관한 것과 띄어쓰기에 관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한글 맞춤법의 구성책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걸 다 다룬 게 아니고 이 비상박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 형태, 소리, 띄어쓰기 세 가지 부분만 중점적으로 띄어내서 살피고 있다는 점, 먼저 여러분들 그것들을 감안하고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밑에 예를 봅시다. 자, 비가 오니 꽃이 핀다. 비가 오니 꽃만 핀다. 비가 오니 꽃도 핀다. 자, 우리 표기를 해보면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표기에 관한 것들이죠. 꼬에 치읓 받침을 쓰고 조사 이를 붙였습니다. 자, 발음은 꽃이라고 나죠. 발음 소리.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이 꽃이라고 하는 사례를 보면 표기와 발음의 차이가 있고 꽃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꽃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꽃이 꽃만 꽃도란 이 표기를 살펴보면 발음을 무시하고 여기는 표기 맞춤법 자 표기 방식이 어떤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형 표기를 하고 있네요. 원형 표기에 따라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앞에 페이지에서 자, 한글 맞춤법에 크게 표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머릿속에 입력시키세요. 표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소리 표기가 있고 두 번째는 소리를 발음을 무시하고 원형 표기, 어법 표기가 있다. 원형과 어법 표기, 소리와 발음 표기. 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머리에 기억해둬야 됩니다. 나무가 발음 표기고요. 꼬치가 아까 원형 표기였죠. 자, 그런 두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비가 오니 꽃이 꽃만 꽃도는 바로 무슨 표기 규칙에 따른 겁니까? 원형 표기 방식에 따른 거네요. 발음을 무시하고 원형 표기, 어법 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꽃이 꽃도 꽃만 같은 사례를 가지고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을 밑에 자세하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자, 대상이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해 표준어. 네, 맞춰놓을게요. 방언 아닙니다. 대상이 표준어예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이건 소리 표기 원칙에 대해서 자, 제1원칙으로 소리 표기
발음 표기에 대해서 우선 기본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추가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했네요. 어떤 걸 추가했습니까? 어법에 맞도록, 자, 어법 표기, 원형 표기, 어법 표기 원칙을 추가로 제시해 놓고 있네요. 자, 여기 밑에 얘기 봅시다. 비가 오니 판다는 소리 표기의 형태를 우리가 예로 적은 것이네요. 자, 이처럼 우리말 한글로 적을 때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장점이 뭐냐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들리는 대로 적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표기 방식이 바로 제일 원칙인 소리 표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판별하는 방식은요, 표기를 앞에 써놓고 뒤에 발음을 적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컨대 하늘 같은 경우는 소리 표기일까요? 원형 표기일까요? 자, 그것이 궁금하다면 하늘이라고 표기를 먼저 써놓고 그 뒤에 발음을 적어보는 겁니다. 발음을 적어보면 발음이 표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똑같으면 어떻게 똑같으면 바로 소리 표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표기와 발음을 적어본다 같이. 판별 방식. 자, 그 밑에 단락에 살펴볼게요. 꽃이 꽃도 꽃만 아까 해봤지만, 자,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발음을 적어보니 다 다르게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표기와 발음이 달라집니다. 자, 표기 꽃이라고 쓰고 꽃 플러스 이, 발음은 꽃이라고 이렇게 나죠. 자, 여기서 보면 표기하고 발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러므로 이 표기 방식은 발음을 무시하고 원형을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같지 않다면 바로 원형 표기, 어법 표기로 쓰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 표기와 발음이 다를 때, 이 원형 표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소리 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꼬의 치읓을 어떤 경우 꼬치에서는 꼬로 적고요. 그죠? 꼬로 적고, 꽃만 할 때는 꼬에 니은 적고, 또 꽃도 할 때는 꼬에 디귿. 자, 세 가지로. 자, 어떤 경우에는 꼬에 받침 없이, 어떤 경우는 꼬에 니은 받침으로, 어떤 경우는 꼬에 디귿 받침으로, 자, 표기가 세 가지가 되겠죠.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의미를 가진 꼬의 플라워, 하나의 플라워라고 하는 이런 명사를 세 가지 표기 방식으로 적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특히 헷갈립니다. 특히 꽃이라고 적었을 때 이거는 먹는 오뎅 꽃이하고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피할 수가 없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소통에 혼란이 생긴다. 자, 하지만 자, 본래 형태를 원형, 본래 형태를 원형이라고 하죠. 자, 꽃이라고 하는 것을 원형을 고정해서 어법에 맞게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는 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그 옆에 이제 지금 표기법에 대한 그 규칙을 우리가 총칙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대원칙을. 이제 맞춤법 총칙 제2항. 총칙 제2항은요. 띄어쓰기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총칙 제1항은 표기 규정이고요. 총칙 제2항은 띄어쓰기 규정인 거죠. 자, 이렇게 언명되어 있네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단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이 총칙 제2항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겠네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예컨대 모든 품사가 단어죠? 그죠? 자, 모든 품사는 다 하나의 단어로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예컨대 뭐 나무 같은 명사도 단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먹다 같은 동사도 단어가 되겠죠. 매우 같은 부사도 단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품사, 부사, 매우, 먹다, 동사, 나무, 명사. 자, 모든 품사가 띄었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비가 오니 꽃이 핀다로 막 붙여 쓰는 것보다, 자, 띄어 쓰는 것이, 자, 띄어서 쓸 때의 장점,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주고 있네요. 의미 이해하기가 쉽다. 비가 오니 꽃이 핀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뭐, 유명한 그런 재미있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띄었어야만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말 적을 때는 단어별로 띄어 쓴다. 다만 별표 하나 할게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합니다. 조사는 단어이죠. 체언 뒤에 오는 거. 그런데 나무가 할 때의 나무 뒤에 오는 가는 주격 조사입니다. 자, 조사는 독립품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단어에 속합니다. 조사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얘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앞단어에 체언 뒤에 딱 붙어서 그 쓰임을 규정해 주기 때문에 혼자 쓸 수 없습니다. 얘만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쓸 수 없으므로 조사만 이례적으로 붙여 쓴다. 조사는 붙여 쓴다. 단어이지만 붙여 쓴다. 자, 그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조사는 단어이지만 예외이다라는 거. 자,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에 비가 오니 띄었습니다. 정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필기해 놓으세요. 자, 비는 명사니까 단어니까 띄었어야 되겠고, 가는 조사 단어이지만 홀로 쓸 수 없으므로 붙여 쓰게 되겠고요. 단어가 다르는 거니까 여기 띄어 써야 되겠네요. 두 개는 붙여 쓰고. 자, 원인은 동사니까 띄어 쓰고요. 꽃도 명사니까 띄어 쓰고요. 조사니까 단어이지만 예외적으로 붙여 씁니다. 핀다는 동사니까 띄어 쓰고요. 자, 이렇게 뻔한 얘기지만 문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이거 필기해 두세요, 여러분. 자, 다음 선생님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아까 소리 표기와 원형 표기 두 가지 표기 방식을 좀 한자로 가리키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요. 자, 그게 시험에 간혹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확인해 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자습서를 펼쳐놓고 있는 친구들은 234쪽의 하단부에 있는 자, 표음주의와 표우주의라고 하는 그 표가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참고해 보기 바라고요.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필기를 지금 따라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 표기는 소리를 표기해 준다 해서 자, 이 표는 나타낼 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 음자, 소리를 한자로 바꾼 소리 음자가 되겠죠. 표음주의적 표기라고 합니다. 자, 소리를 나타낸 것이 표음주의라는 한자 풀이가 되겠죠. 자, 같은 뜻이죠. 자, 그럼 반면에 원형 표기는 어떻습니까? 원형 표기는 소리가 아니라 뜻, 어법의 뜻을 그대로 표기해 준 것이기 때문에 뜻의자에 똑같이 나타낼 표자 써서 표의주의적 표기라고 합니다. 이 용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표음주의는요, 자, 소리대로 표기하기 때문에 쓰기 편합니다. 소리 그대로 표기해주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쓰기가 편하다. 장점입니다. 자,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꽃이 꽃만 여기 나와서 자, 꽃이 꽃만 만약에 이것을 표기대로 이렇게 소리대로 표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점은 소리가 각각 다르게 나기 때문에 이걸 표기했을 때 뜻에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자, 환경에 따라서 음운의 환경에 따라서 그 발음 소리가 달라집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꽃이 꽃도 꽃만처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 이렇기 때문에 소통에 혼란이 생기겠죠. 이렇게 소리를 적어줬을 때 소통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표의주의는요. 장점 뭡니까? 꽃이 꽃도 꽃만처럼 소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원형을 적었을 때 어떤 장점이 생기겠습니까? 자, 소통의 인지 효과. 자, 글을 읽을 때 자, 원형을 적기 때문에 인지 효과가 높다.
인지 효과가 높다. 알아보고 싶다는 것도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꽃이 꽃도 꽃만 발음 표기했을 때 이게 꼬와 꼰과 꼬의 디귿이 같은 단어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형태상으로 알아보기 힘든 반면에 원형을 쭉 적어줄 경우에는 인지 효과가 높아지죠. 왜? 통일성이 있으니까요. 발음이 달라져도 똑같이 원형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통일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발음과 표기가 달라서 발음과 표기가 달라 다른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단점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 놓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형태에 관한 어떤 규칙들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음 알쏭달쏭 맞춤법 문제를 풀어본 후에 한글 맞춤법의 특성을 알아보자 라고 했네요. 자, 밑에 박스 예를 봅시다. 나는 점심을 먹어 배가 부르다. 자, 이게 무슨 표기입니까? 이 표기의 발음을 적어본 발음은 먹어라고 할 수 있죠. 자, 발음과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무슨 표기입니까?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표기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원형을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먹으라고 쓰면 틀리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 이런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옆에 문장을 잠깐 볼까요? 자, 이건 용언입니다. 용언의 사례인데요. 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어간과 어미의 구별 적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원형 표기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자, 구별한다고 하는 건 원형인 거죠. 먹 플러스 발음과 다르게. 자, 다시 말하면 형태를 밝혀 적기. 자, 어법 표기인 거죠. 자, 이런 표기 방식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단어일 경우, 먹어같이 한 단어일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자,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문제는 용언이 활용을 하는데, 활용할 때는 어간과 어미의 세트로 묶여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용언에 속한 동사, 형용사의 활용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네요. 용어는 활용한다. 자, 그리고 형태가 변하는 특징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어간 뒤에 어미가 오게 되겠고요. 그죠? 이렇게 어간과 어미의 세트로 묶여서 활용한다고 하는 거. 전부 다 원형 표기되어 있는 셋 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원형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입니다. 별표할게요, 여러분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다. 자, 우리가 이걸 합성 용언이라고 하죠. 합성 동사나 합성 형용사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밑에 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늘어지다. 늘어지다. 자, 늘어지다는 늘다 하고요. 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다. 두 개의 동사가 합성된 합성동사, 합성용언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두 개의 용언이 만날 때는 앞에 말, 이걸 우리가 앞말이라고 하고요. 앞말. 자, 이거 뒤에 걸 뒷말이라고 합니다. 자, 앞말과 뒷말이 만나서 합성용언을 이루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자, 그거에 대한 규칙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말의 본래 의미 유지. 자, 별표 할게요. 메모 쳐놓고. 본래 의미가 유지되면, 여러분, 본래 의미, 근데 늘어지다 이렇게 쭉 팔다리 늘어지고, 늘어져 있다. 원래 본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 아닐까요? 그렇죠? 시간이 늘어지다, 무슨 모임이 늘어지다 등등등. 앞말의 의미가 길어지다. 영어로 long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본래 의미가 유지되면 원형을 밝혀. 왜냐하면 본래 의미가 썼기 때문에 원형을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어지다는 그래서 원형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말의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본뜻 유지되면 무슨 표기한다? 원형 표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규칙을 좀 더 상세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늘어지다 말고요. 쓰러지다 같은 사례는요. 여러분, 쓰러지다는 역시 두 개의 영혼, 이것도 합성 영혼이죠. 이것도 합성 영혼인데 앞말이 무엇입니까? 앞말이는 쓸다 하고 뒷말은 지다네요. 뒷말 똑같이 지다인데 앞말 쓸다. 여러분, 쓰러지다는 서 있던 사람이 넘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바닥에 눕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쓸다라고 하는 건 원래 이 용어의 원래 뜻이 뭡니까? 쓰다듬다, 그 다음에 깨끗이 치우다, 그 다음에 문지르다 이런 뜻이 있죠. 쓰다듬거나 문지르거나 청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원래 의미가 여기서는 사라지고 없네요. 자, 본래 의미가 사라지게 되면요, 원형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밝혀 적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소리 표기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늘어지다, 앞말 본뜻이 유지되니까 원형 표기, 쓰러지다, 앞말 본뜻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 표기. 자, 이와 같은 원칙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게 맞춤법 15항에서 이렇게 이거 지금 문장으로 설명한 것들이 맞춤법 규정에 이렇게 15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어간검이랑 그럼 구별하는 무슨 뜻입니까? 원형 표기한다 이런 뜻이죠. 원형 표기한다. 다만 그럼 붙임은 앞에 원문의 규칙과 다른 규칙이 추가된 다른 규칙이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두 개 영혼이 어울려 한 개 영혼 될 적에 앞말 본뜻 유지되면 어떻게 된다? 원형 표기. 그리고 본뜻에서 멀어진 거, 앞말의 의미가 본뜻이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 소리 표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쓰러지다 같은 사례고요. 원형 표기 사례가 늘어지다 같은 사례를 아까 앞에 예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의 추가 사례가 이제 중요하겠죠. 문제가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추가 사례가 얼마큼 더 많이 이해하거나 또 암기하고 있는 따라서 시험에 나왔을 때 맞고 틀리거를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넘어지다, 넘다, 넘어지다, 넘어서 지는 겁니다. 본뜻 유지네요. 흩다, 흩어지다, 본뜻 유지, 벌어지다, 본뜻 유지. 자, 사라지다와 쓰러지다 등등은 역시 본뜻에서 앞말이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소리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 추가 사례를 꼭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맞춤법 규정으로 알쏭달쏭 맞춤법 박스 안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암과 실천이 일치했던 그의 업적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자, 여기 아예 리을 미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표기가요. 발음은 어떻습니까? 발음은 암이죠. 자, 표기와 발음이 다르네요. 그럼 이게 무슨 표기인가요? 원형 표기네요. 자, 역사의 길이. 자, 이건 표기죠?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로 리을이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표기와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원형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암과 길이 사례에서 어떤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옆에 문장을 봅시다. 자, 아의 리을 미음은 알다라는 동사의 어간, 용언의 어간이네요. 동사, 용언의 어간 아래, 자, 전미사 미음 별표하세요. 전미사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었다. 여러분, 전미사라고 하는 건요, 어근 뒤에, 그죠?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알다의 알이 되겠네요. 동사 알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거나 품사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우리가 명사와 전미사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음이나 음이나 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부사를 만드는 부사와 전미사로 자, 이나
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형태 말고도요, 그 외에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히, 부사, 전미사, 미음기, 명사, 전미사. 자, 다시 본문에 가볼게요. 오른쪽에. 자, 길이는 역시 용언, 이런 길다는 품사가 형용사죠. 형용사, 다시 말하면 용언의 어간, 길에 전미사 이가 붙었습니다. 똑같이 전미사 이가 붙었네요. 그래서 품사가 뭐가 됐습니까? 부사가 됐네요. 품사가 바뀐 거네, 둘 다.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뀌고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품사의 변화가 있는 전미사입니다. 이처럼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자,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이런 그 이도 명사 전미사 쓰죠. 높다의 높이 역시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되겠네요. 자, 명사가 된 것과 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자, 부사로 된 것은 자, 이것은 자,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자, 본래 모양을 밝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제 알겠죠? 원형 표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단어가 있습니다. 용언의 길다, 알다 같은 원래 단어 뜻이 유지가 되고 원래 원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소리 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원형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원형을 존중해서 표현하는 거죠. 자, 예컨대 다듬다의 다듬이 명사네요. 믿다의 믿음, 부사의 만이, 읽다 익히, 자, 많다, 읽다, 믿다, 다듬다 같은 용언의 혹은 형용사, 용언의 동사, 형용사, 어간이 존재하는 경우는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원형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명사 이가 결합해서 단어의 품사가 바뀐 경우. 자, 품사가 바뀌거나 아까 다 품사 바뀌는 자,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거나 자, 명사, 이 용언의 어간이 아니고, 이제, 아까는 용언의 어간, 알다와 길다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은 건데, 이제는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명사.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거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 자, 새로운 케이스가 나왔네요. 자, 이것도 역시 원래 명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모양을 밝혀 적습니다. 즉, 원형 표기한다는 얘기네요. 자, 곳곳이 낱낱이 산발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곳은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고요. 곳이 두 개부터 만들어진 이 곳곳도 역시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명사 뒤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곳곳이는 전미사 이가 붙어서 품사가 뭐로 바뀌었나요? 품사가 부사로 바뀌었네요. 낱낱 역시 명사인데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품사가 역시 낱낱이 부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발은요, 발이 3개 있다는 뜻인데요. 발이 3개 있는 어떤 그릇을 이렇게 놓는 어떤 그 장치를 가리키는데, 산발은 품사가 명사입니다. 근데 전미사 이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었습니까? 얘는 품사가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그냥 명사로, 됐는데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산발이가 자 이것도 원형 표기해 줍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산발이 밑에 나옵니다. 3개의 발이라는 명사인데 이가 붙어서 자 그 발이 달린 가열용 기구 자, 가열할 때 쓰는 어떤 그릇 같은 거를 받쳐서 밑에 가열시키게 하는 도와주는 도구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뜻이 바뀌었지만 원형 표기 줍니다. 자, 곳곳 명사, 곳곳이 부사. 자, 이가 붙어서 품사가 명사에서 부사로 바뀌었네요. 자, 본래 모양을 밝혀 적어주는 그런 단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 원리를 한글 맞춤법의 규정으로 바꿔놓은 게 19항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항의 내용이네요. 자, 똑같이 문장을 바꾼 것입니다. 어간에, 자, 어간 별표하세요. 명사 뒤. 그럼 이 별표하세요. 어간이나 명사 뒤 같은 조건을 반드시 주의해서 봐두고 사례가 그것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산발이는 19항입니까? 20항입니까?
선발이가 19항이라면 선발이가 앞에 이게 어간이라면 이게 19항에 해당하겠죠. 19항 어간에. 만약에 이게 선발이 명사라고 한다면 19항이 아니라 20항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단어 형태를 봤을 때 앞에 나오는 어근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자, 이 산발 혹은 곳곳 그 다음에 낱낱 같은 단어의 품사가 원래 무엇인지 자, 알미나 길이 같은 알다와 길다 같은 단어의 앞에 있는 단어 앞말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어간인지 자, 명사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문법적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문제 나올 때 이게 관건이에요. 아직 문제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사이시옷에 관한 규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복잡한 편에 속하고요. 문제 나왔을 때 이 맞춤법 부분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제일 복잡하게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맞춤법 문제 풀 때 성공이냐 실패냐, 점수를 잘 받느냐, 폭망, 개망하느냐 이 기준이 된다는 점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리를 잘 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시옷이 뭡니까? 어떤 시옷이 사이에 들어간다. 여러분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둘이 만나는 그 사이를 가리키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이시옷은 어떤 때에 쓰이냐면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고요. 두 명사가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자, 두 명사가 만나서 새 단어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 합성 명사라고 하죠. 적겠습니다. 합성 명사라고 바꿔 적으세요. 근데 나무와 잎이 만나서 나뭇잎이 되죠. 자, 이거 합성 명사 아니니까 두 명사네요. 그죠? 자, 뒷일을 부탁해. 뒤 플러스 일. 둘 다 명사 아닙니까? 자, 이거 합성 명사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합성 명사가 만들어진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면 사이시옷이 붙는 조건 1번 동그라미 적을게요. 자, 이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여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앞단어, 뒷단어, 앞뒤단어 두 개 중에 하나 이상이 고유어. 다시 말하면 둘 다 한자인 경우 안 됩니다. 자, 나무도 고유어, 잎도 고유어고요. 뒤도 고유어, 일도 고유어입니다. 자, 두 명사 중에 하나 이상이 고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앞단어가 모음으로, 이렇게 두 번째 조건 2번 동그라미 칠게요.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지만 시옷을 적을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을 적을 때, 나무가 앞단어가 모음, 나무의 우가 모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뒤도 위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나뭇잎을 적을 때는 나무의 시옷을 적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옷을 적을 수가 있고요. 뒷일도 역시 뒤에 만났을 때 시옷을 적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될 때만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첫 번째 합성명사, 두 번째 둘 중 하나 이상의 고유어, 세 번째 앞단어 모음. 자, 이걸 우리가 한명사, 고유어, 그 다음에 앞단어 모음 이 세 가지 조건을 우선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이 또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자, 두 개가 만났을 때 발음의 변동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여기까지 세 가지 자, 음운의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나온 세 가지의 형태상의 조건 말고 앞에 거는 형태상의 조건이고요. 요 네 번째는 음운상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단어 합성 명사가 만났을 때 뒷단어 첫 소리가 된소리가 나거나 된소리 그런데 나루와 배가 만났을 때 나루 배가 아니고 나루 빼로 된소리로 바뀌죠. 배가 빼로. 자, 이렇게 음운의 변동이 뒷말 첫 소리가 음운의 변동이 된소리로 바뀌거나 또 두 번째는 뒷말 첫 소리가 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자,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소미불. 소미불은 샤이셔를 적는 게 아니네요. 자, 니은 미음 앞에서 덧날 때 그 사례나심이 있다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 빗물. 여기 이 사례가 여기에 빗물에 해당하네. 빗물. 자, 비와 물이 만났습니다. 비와 물이 합성 명사 맞잖아요. 그리고 앞단어가 몸으로 끝나고 둘 다 고유지 않습니까? 조건을 충족했네. 앞에 나온 세 가지 조건을. 자, 그 상태에서 자, 니은 미음 앞에 빗물의 미음 앞에서 니은이 빗물로 덧난 빗물. 자, 니은이 여기 덧난 상태 아닙니까? 자, 니은이 덧났을 때 역시 사이시옷을 적어줍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니은 첨가현상이라고 하죠. 자, 의문의 변동의 첫 번째로 뒷단어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두 번째로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거나 혹은 뒷말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첨가한. 자, 이건 우리가 니은 첨가라고 하죠. 자, 니은 첨가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뒷일에 해당하죠. 뒷일.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뒤 플러스 1인데 앞에 거 모음으로 끝나고 둘 다 우리 고유어고 합성 명사네요. 자, 거기에다가 발음이 어떻게 납니까? 앞에 거에도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 뒤에 닐에도 니은 첨가가 일어났습니다. 니은 첨가가 두 개, 니은 두 개 일어난 거죠. 따라서 뒷일은 이것도 니은 첨가는 음문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근 두 개 합성 명사가 만나서 이루어질 때 합성 명사 둘 중 하나 이상의 고유어 앞단어 모음 끝난 다음에 의문의 변동 세 가지 암기하세요. 된소리 그 다음에 니은 첨가 니은 첨가라는 그런 조건을 의문의 변동이 충족될 때 그럴 때만 무엇을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다. 좀 복잡합니까? 이 정도를 복잡하긴 한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시험을 못 보겠죠. 피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그냥 사례. 꼭지점은 꼭지와 점. 꼭지는 고유어고 점은 한자어입니다. 여기서 고유 한자어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앞에 것이 뭡니까? 모음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 합성 명사이네요. 그 다음 뒤에 게 뒷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꼭지점. 원형은 꼭지와 점이 만났지만 표기는 어떻게? 표기는 사이시옷을 적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걸 발음할 때는요, 꼭지점. 자, 꼭지 여기 된소리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나요. 점으로 여기 된소리가 일어났습니다. 혹은 시옷을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해 주는 것도 발음 기호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빗물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왔지만 아까처럼 자, 고유어 그리고 모음으로 끝났고요. 앞단어가 자, 앞에서 니은 첨가가 일어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사이시옷을 붙여 적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것들을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 자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네요. 자, 이것들을 여기 보면 자, 1번. 자, 두 개의 합성 명사. 자, 명사가 순우리말. 자, 우리말 플러스 앞뒤 둘 다 우리말로 이루어지고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났을 때 조건을 충족하네요. 그리고 의문의 변동 역시 된소리를 바뀌거나 니은 첨가가 일어나거나 니은 첨가가 일어날 때 자, 이것들을 우리가 사이시를 적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자, 이제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이렇게 될 때에도 우리말이 고유어가 하나 이상이면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한자어를 자,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죠. 앞말 모음으로 끝났을 때 역시 또 의문의 변동 조건은 된소리로 바뀌거나 니은 첨가가 일어나거나 니은 첨가가 일어나거나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요. 그럼 만약에 우리말 플러스 우리말일 경우, 우리말 플러스 한자일 경우, 만약에 근데 한자와 한자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자와 한자 합성어는 어떻습니까? 둘 중 하나 이상이 고유여야지만 사이시옷을 적어주기 때문에 한자 한자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기본적으로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컨대 자 사이시옷을 적지 않은 원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자 경우에 밑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너는 대가를 치를 거야. 대가. 자, 대신할 대자에 갑가자여서 대가 발음은 가로 바뀝니다. 된소리로 바뀌고 앞에 모음으로 끝나고 둘 다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합성명사입니다. 대가 합성명사고요. 합성명사 그리고 합성명사에다가 앞에 대가 모음으로 끝났고 뒤에 된소리로 변동했고요. 자,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둘 다 한자어라는 것 때문에 발음이 가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대가라고 적죠. 그리고 틀린 개수 역시 개와 수, 낮게 할 때 개 숫자 할 수 역시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발음은 수로 된소리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표기할 때는 그냥 개수라고 표기. 왜? 둘 다 한자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추가하면 초점. 야, 눈에 초점이 흐려. 눈 똑바로 둬봐. 자, 그 다음에 점. 둘 다 명사. 자, 이렇게 어근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 모음으로 끝났고 초에 오 모음으로 끝났고 뒤에 된소리 점으로 바뀌는 음운의 변동까지 일어나지만 둘 다 한자이기 때문에 초점이라고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초점이 아니라 둘 다 한자이기 때문에 초점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죠. 개수의 시옷이 아니고 개수라고 개 같은 숫자. 대가의 시옷을 적지 않고 대가의 대가. 자, 이렇게 표기한다는 점, 자,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왜요? 한자 합성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안 적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거에 대한 예외 항목으로 여기 왼쪽에 자료실에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한자 합성어. 예외가 있습니다. 사이시옷을 적은 이거 예외 항목이죠. 짜증나네요. 자, 한자와 한자 결합에는 원칙적으로는 한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지만 6개, 곡간, 착간, 뒷간, 세방, 숫자, 횟수 6개는 사이시옷을 인정한다. 자, 곡간은 창고, 착간은 차에 올라갔을 때, 뒷간은 화장실을 가리키는 한자고요. 전세방이요, 세방. 여러분들, 자, 두음절 한자어. 자, 두음절 한자어의 경우만 예조 인정합니다. 두음절 이런 거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별표합시다. 두음절. 자, 곡간, 착간, 뒷간, 세방, 숫자, 횟수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세방은 둘 다 한자어지만 예외적으로 자, 원래 한자가 세 플러스 방인데요.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세방이라고 시옷을 인정해 준다는 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거 주합시다. 전세방. 여러분, 전세방이 있으니까 할 때 이 방은 원래 한자 전세와 방의 합성어인데요. 자, 표기할 때는 전세방으로, 발음할 때는 전세방으로 발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표기할 때는 사이시옷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안 적습니다. 전세방이라고 해요. 왜? 삼음절이니까. 삼음절 한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음절 한자의 경우에만 시옷을 인정한다고 했죠. 두음절 한자의 경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세방은 삼음절이기 때문에 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자, 세방은 쓰고요. 전세방은 안 쓰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전셋집을 구한다. 전세와 집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시옷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이때는 전셋집을 사이시옷을 써줍니다. 자, 적으세요. 전셋집. 왜냐하면 집이 고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집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전셋집으로 시옷을 써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새방의 시옷은 한자어지만 예적으로 쓴다. 두음절 한자의 경우에. 그러나 전세방은 샤이옷을 안 쓴다. 왜? 삼음절 한자이기 때문에 안 쓴다. 그러나 전셋집은 쓴다. 왜? 집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춤법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문 보니까 나는 올해 고등학생이 됐다. 나는 올해 고등학생이 됐다. 당연히 위에 게 틀리고 밑에 돼지의 돼가 맞습니다. 왜 이게 맞나요? 여러분 이걸 판단해 보려면요. 형태에서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형태에서 분석이라고 하는 건 원형을 분석해 보는 건데요. 용언의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로 분석해 보는 것을 의미하죠. 자, 됐다의 원형에서 원형은 뭡니까? 기본형이 되다의 되가 되겠고요. 과거 시제의 어미 어시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종결어미 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형태수가 3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어간의 되, 왜와 어미의 어시 만납니다. 그런데 모음이 왜와 2개가 만나는 순간 발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음이 헤비해지는 거죠. 이런 발음이 헤비해지면 어때요? 굉장히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혀가 좀 꼬이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이게 어간과 어미 2개를 2개의 모음을 결합합니다. 줄여. 2개의 음을 하나의 음으로 줄이는 거. 이걸 축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하고 어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돼지의 대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왜하고 어시 만나면 외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줄일 때에는 준 대로 이렇게 어울려서 어간과 자, 그 다음에 어미가 어울려서 줄 적에는 이게 줄 때는 결합해서 축약될 때에는 뜻이죠? 축약할 때에는 준 대로 적어준다. 준 대로 적어준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발음의 변화를 반영해서 표기해 준다. 이런 뜻이죠. 준 대로 적어준다. 준 대로 적어준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돼지의 돼. 근데 그래서 얘를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얘를 추가해 볼게요. 자, 돼요가 맞습니까? 돼요가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형 분석해 보면 돼 플러스 어요가 만나서 준 것이 돼요가 되기 때문에요. 자, 또 된다. 당연히 앞에 게 맞죠. 왜냐하면 형태에서 분석해 보면 자, 돼의 어간 그다음 어미 니은이 왔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된다가 되겠고요. 자, 우리 이것들을 자, 그 다음에 집에 가도 돼. 집에 가면 안 돼. 자, 어떤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형태에서 분석해 보면요. 자, 되다의 뒤에 어간 플러스 명령형 어미 너 집에 가도 돼요. 할 때 자, 어간과 어미가 만나서 줄었기 때문에 뒤에 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추가사를 여러분들 필기해 두시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저 아이를 좀 봐. 이것도 봐. 원형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가는 보다의 보, 그 다음 명령어미 아가 붙어서 준말이죠. 따라서 준말은 준말대로 적어주니까 봐라고 적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아라고 적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인정이 되고 줄여서 적은 것도 인정이 된다. 줄적에는.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노아가 이거 빨리 놓아. 자, 노아가 줄어서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발음의 변화를 반영해 준 거네요. 자, 적어줍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사례 분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바다가라는 표기하고 넓다라는 너의 리을비읍들라는 표기가 어떤 표기 원칙인지를 묻고 있네요.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기를 확인하고 자, 뒤에 발음 기호를 적어 보세요. 자, 2개가 일치하면 무슨 표기? 일치하면 소리 표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표기하고 뒤에 발음을 적어봐서 넓다라는 발음이 리을 비읍이 대표음 리을은 하고 된소리 두기에서
따로 바뀌네요. 자, 표기의 발음을 적어보니까 표기 발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치 안 할 때는 무슨 표기입니까? 어법 표기, 원형 표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만 추가한다면 지금 넓다 같은 경우는 어떤 또 원칙에 적용되고 있는 맞춤법 제15항에 이렇게 나오죠.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어떻게 한다? 구별하여 적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그 규정을 연결시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을 넘어가 봅니다. 자, 맞춤법에 맞게 고쳐 써보자. 그리고 고쳐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 집까지 한참 돌아간다. 당연히 자, 이건 소리 표기로 써 있는데 잘못된 거죠. 이 소리 표기는 잘못 쓴 겁니다. 왜? 돌아와 가다가 합성 용언이죠. 앞말과 뒷말 만나 합성 용언인데 앞말의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말이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맞춤법 15항에 따라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앞말 본뜻 유지 기억납니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 표기해준다 라고 했죠. 따라서 그 이유 때문에 잘못된 거죠. 자, 맞춤법 15항 붙임 1의 항목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달팽이는 더듬이로 감각을 느낀다. 여러분, 더듬이는 자, 원형 분석을 해봅시다. 자, 어간 더듬다의 전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경우에 그리고 어가 더듬다의 원뜻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맞춤법 제19항에 어간의 원형을 밝게 적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듬이 잘못된 겁니다. 더듬이로 고쳐야 되겠고요. 고친 이유는 어간 뒤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품사가 바뀔 경우에는 자, 원형을 표기해준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람을 쐬어야 해. 여러분, 쐬어야? 틀렸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자, 쐬야 혹은 쐬어야 둘 다 가능한데요. 그럼 이걸 판단해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형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바람을 쐬다 할 때의 쐬다가 sve가 어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미는 어야가 오겠네요. 그러면 그대로 써주면 쐬어야라고 써줘야 되겠고 원형을 따라서 혹은 축약된다면 쇠외와 어가 만나서 어떻게 표기도 가능합니까? 두 번째 표기. 자, 이 두 개를 모음과 모음, 어간, 어미, 모음을 묶어서 축약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어를 뺀 상태에서 뒤에 바로 야가 와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나온. 자, 고친 이유는 맞춤법 제35항 붙임이에 따르면 어간이 외로 끝날 게 어미, 어가 붙어서 결합할 경우에는 준대로 축약돼요. 자, 준대로 준대로 적을 수 있고요. 원형대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세 번째. 사회시험 문제는 제일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거 발표 두 개, 세 개 할게요. 100%, 100%, 200%, 1000% 문제 나옵니다. 밑에 얘가 나와 있네요. 두 단어 표기 중에서 올바른 거를 좀 골라보자. 이몸인가, 잇몸인가. 당연히 우리가 익히 잇몸을 써왔기 때문에 이걸 혼동할 학생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이시옷을 표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맞고요. 자, 콧구멍, 나뭇잎, 수돗물, 대가,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를 판단하기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답을 알려주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합성 명사야 된다. 이러면 코 명사 맞습니까? 구멍도 명사. 합성 명사 맞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뭡니까? 앞말 모음. 코로 끝나네. 앞말 모음 맞네요? 자,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요. 세 번째 조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가 됩니다. 고유어. 이런 코도 고유어고 굴도 고유어네요. 자, 그러므로 합성명사, 앞말 모음 둘 다 고유어 조건 세 가지를 충족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조건입니까? 그 조건을 여러분들 암기해야 돼요. 네 번째는 의문의 변동이 생기는데, 자, 의문의 변동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뒤에 거 된소리를 바뀌거나
앞말에 니은 첨가되거나 혹은 어때요? 자, 뒤에 니은 첨가되거나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콧구멍, 코와 구멍이 혼자 있으면 구멍인데 코와 만나는 순간 콧구멍으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네요. 그럼 의문의 변동 이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좀 암기해주세요. 자, 합성 명사냐? 앞말이 모음이냐? 자, 둘 중 하나 이상의 고유어냐? 의문의 변동 셋 중 하나 일어나느냐? 자, 네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시옷을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콧구멍의 시옷이 맞겠습니다. 나무님 역시 여러분, 나무님 역시 어떻게 됩니까? 자, 나무와 잎, 명사, 그죠? 첫 번째 명사 확인됐네요. 두 번째, 자, 앞말 모음, 나무의 무, 앞말 모음으로 끝났네요. 앞말 모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와 잎 고유어, 둘 다 고유어네요. 자, 지금 나무 플러스 잎 역시 조건 세 가지를 충족시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조건 뭡니까? 자, 의문의 변동이 생기는 나뭇잎,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적어봐야 돼요. 니은 첨가 일어났네? 니은 첨가. 니은 두 개가 일어났네요. 니은 첨가. 그러므로 의문의 변동까지 충족하고 있으므로 시옷을 적는 게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도물 사례 볼게요. 수도물이냐, 수동물이냐. 그럼 일단 수도 명사고요. 물도 명사네요. 명사, 수도, 그리고 앞말 모음으로 끝났네요. 조건 충족. 그 다음에 수도와 물 중에 어떤 게 고유어입니까? 당연히 물이 고유어죠. 수도가 한자인지 굳이 헷갈리면 그걸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 이상만 고유어면 되니까 고유가 있는가만 확인하면 돼요. 고유가 두 개든 한 개든 간 있기만 하면 일단 적용이 되니까요. 자, 조건 3개 충족했네요. 마지막 네 번째, 의문의 변동 일어났습니까? 수돈물, 적어보면 돼요. 의문의 변동은 수돈,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도 조건 4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사이시옷을 적는 것이 맞겠습니다. 수돗물이 맞고요. 나뭇잎 시옷이 맞고요. 콧구멍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대가와 대가. 여러분, 이거는요. 자, 대신할 때 갑가에서 대신할 때 갑가, 대신, 갑. 자, 명사, 합성 명사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모음으로 끝나네. 앞말 모음으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문제 세 번째 건 고유어인가, 한자인가. 여러분, 대도 한자고요. 가도 한자입니다. 여러분, 한자 합성어끼리는 발음의 변동, 대가로 의문의 변동에 의해서 뒤에 된소리, 대가로 바뀌기는 해요. 의문의 변동, 된소리가 일어나긴 하지만 한자 합성어이기 때문에 얘는 사이시옷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음은 대가지만 대가, 시옷을 적으면 안 되겠고요. 대가라고 적는 것이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를 표로 바꿔놓은 게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로 바꿔놓으실 뿐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 이상의 고유가 있느냐? 두 명사가 결합했느냐? 그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느냐? 그지? 그 다음에, 자, 니은 첨가가 일어나느냐? 그죠? 자, 그러므로 잇모음은, 자, 고유어, 모음으로 끝나고,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요. 합성 명사이기 때문에 잇모음을 씌워서 적는 게 맞는 얘기죠. 자, 여러분, 콧구멍은 어떻습니까? 콧구멍은 아까 얘기했죠? 콧구멍은, 고유어 맞고, 앞말 받침 모음으로 끝나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된소리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콧구멍이 되겠습니다. 콧구멍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사례가. 그 다음에, 니은 첨가 일어나는 건 수돗물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첨가 일어나는 건 나뭇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가는 어느 것에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세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에 관한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소리에 관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